안녕하십니까. 자, 전력공학 출제 예상 문제 1장 전력계통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력계통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되는 문제들, 또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들은 우리가 내용 정리상에서도 이제 보았다시피 이제 발전부터 수전까지, 즉 발전, 송전, 변전, 배전, 수전까지 이제 다루어지는 부분들 중에서 기본적인 개념들, 그죠? 그 다음에 전력공학에서 어떤 공부들을 하는지, 뭐 그와 같은 형태들을 전반적으로 아우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공부가 안 된 부분이 이제 뭐 문제풀이 과정에서 또는 제가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 형태들은 뒤쪽에서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봐주시고, 그래서 전력공학을 다 공부한 다음에 다시 이제 1장 쪽의 문제를 다시 한번 이제 보시게 되면 그때는 너무 쉬운 문제가 되지 않나, 그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진행한다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의 배전 방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이라고 했고, 자, 배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전기에너지를 만들어주는 발전소 내에 있는 발전기가 전기에너지를 만들게 되면, 자, 발전기 자체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너무 높은 전압으로 발전을 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발전기 바로 옆에 있는 초고압 계통 연계용 변압기가 있죠.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전기기기 때 이제 좀 자세하게 공부하는 단권 변압기가 설정이 되게 되고, 여기까지를 우리가 발전소라고 했죠. 발전소에서 전기에너지 만들어서 이제 누구한테 줍니까? 송전선로에 전기에너지를 주게 되죠. 보통 송전선로는 철탑을 가지고 전기에너지 공급을 하게 되고요. 또는 선로를 만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누가 또 변전소가 자리 잡게 되고, 변전소 뒷단에 철탑을 이용한 송전선로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그냥 배전선로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배전선로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수용과가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전력공학 시간에 공부하는 전체적인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자, 1번 문제로 돌아가서 배전 방식, 그러면 배전 라인 쪽에 대한 형태를 말하는 것이고, 배전 방식 또는 배전 방법 형태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확대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전주가 설정이 되고 완금이 이렇게 잡히게 되고, 완금에 이제 애자를 올려 가지고 전선을 이렇게 가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중성선도 이렇게 설정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3선, A선, B선, C선이라 표현하겠습니다.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서는 L1, L2, L3를 하지만 발음상 또는 이제 표기상 보기 쉽고 듣기 수월하게 하기 위해 A, B, C로 표현하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이제 N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배전 방식은 또는 실제 어떤 구조물을 보게 되면 또는 시설물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상은 몇 개? 3개, 3상. 선은 몇 개? 4개, 4선식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럼 3상 4선식을 사용한다. 왜 3상 4선식을 사용하느냐? 일단 정답은 3번으로 설정하시면 되겠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3상 4선식을 쓰게 되면 단상부하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상부하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단상부하, 3상부하를 모두 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선로를 통해서 전기에너지를 이제 공급한다라고 했을 때, 자, 앞쪽으로 가게 되면 변전소 안에 누가 있을까요? 변압기 2차 측에서 나와가지고 배전선로 쪽으로 공급이 되게 돼요. 그다음에 변압기 2차 측만 놓고 간단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 자, 보통 이제 3상 4선식 표현했을 때 변압기 2차 측의 결선은 Y결선을 쓰게 되고요. 그래서 A선, B선, C선 요 그대로 배전선로에 요 선으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성점을 접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가 나와요? 이렇게 중성선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요 선이 이제 여기 아래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랬을 때 삼상부하는 삼상 모터죠. 보통 이제 대표적인 게 삼상 유도 전동기가 되게 되고, 얘는 이제 이렇게 삼상 전원을 공급받아 쓸 수가 있는 것이고, 단상부하다 그럼 램프, 전자레기 등등은 자 어떤 형태로, 자 C선, 그죠? A선에서 받을까요? A선에서 받아가지고 자 중성선으로, B선에서 받아가지고 중성선으로, C선에서 받아가지고 중성선으로, 그죠? 전기에너지의 흐름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이 콘센트 있잖아요. 그 콘센트가 구멍 두 개 있죠. 하나는 A 또는 B 또는 C 쪽에 연결된 거고, 나머지 하나는 N에 그냥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상부하, 삼상부하 모두 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3상 4선식이 배전 방식 쓰는 첫 번째 이유가 될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비용적인 부분을 설정한다고 했을 때 가장 단순한 형태의 전기 배전 방식 또는 공급 방식이다라고 하면 단상 2선식이에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만약에 비용적인 부분을 설정을 하게 되면, 이건 뒤쪽에 다 정리합니다. 단상 2선식이 이제 기준이다, 또는 단상 2선식이 최초의 배전 방식이었다. 그때 단상 2선식을 만들 때 100이라는 비용이 들어갔다. 전력 공급하는 과정에서. 그때 동일 전력을 공급한다. 같은 전력을 공급한다고 했을 때 만약 3상 3선식으로 배전 방식을 꾸미게 되면 75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3상 4선식으로 배전 방식을 꾸미게 되면 33.3의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비용적인 부분에서 어디가 제일 저렴하죠? 3상 4선식이 가장 저렴하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도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로 고장도 이와 같은 3상 4선식에서는 선로 고장도 다른 어떤 배전 방식에 비해서 수월하게 선로 고장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보호도 이제 더 수월해지는 거죠. 그와 같은 형태로 또는 그 이유로 인해서 3상 4선식이 배전 라인에서 가장 대표적인 배전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뭐 이 정도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변전소의 설치 목적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고, 변전소가 뭘 하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 이제 부하가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이 이제 여기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여기도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에너지 만들어서 이렇게 공급을 하겠죠. 그랬을 때 이걸 다 그냥 개별적으로 각각 공급하는 것보다는 자, 한쪽에서 얘네들을 어떻게 해요? 받아요.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전기에너지가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그죠? 발생 전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수용가가 여기도 있습니다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라고 보게 되면은, 자, 이쪽으로 전기에너지를 보내고 또 이쪽으로 전기에너지를 보내고 이쪽으로 전기에너지를 또 보내주면 얘네들을 잘 쓰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일단은 전기에너지를 만들어서 이제 멀리 보내고, 그 만들어서 멀리 보낼 때 당연히 이제 보내주는 전력, 즉 전기 에너지를 보낼 때 들어가는 비용이 적었으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발전소에서 일단 발전기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해 발생되는 전압은 낮죠. 그렇죠? 그런데 멀리 보낼 때 전력 손실이 크게 발생하니까 전압을 크게 올렸죠. 그걸 이제 높은 전압으로 어디에서? 이 변전소에서 받는다라는 겁니다. 변전소에서 높은 전압으로 받아요. 그런데 이제 수용가에 이제 줄 때는요, 수용가에 사용하는 전압은 그 송전 전압 765, 345, 154만큼 높은 전압을 쓰는 건 아니죠. 전압을 낮춰줘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 변전소에서 필요에 의해 전압을 올리거나 필요에 의해 전압을 낮추게 됩니다. 결국 그 필요라고 하는 얘기는 안전성과 비용적인 부분을 고려해서죠. 그러므로 경제적인 이유에서 전압을 상황에 따라 승합을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강압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전 전력을 집중 연계한다, 이어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진 전기 에너지가 수용과에 들어가는 상태에서 수용과까지 전달되는 상태에서 전력 손실이나 전압 강화, 그 다음에 뭐 어떤 감전 사고, 정기적 그죠? 안전을 이제 어떤 목적, 이와 같은 여러 가지들을 반영했을 때 이 변전소가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이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 연계한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 수용과에 배분하고 정전을 최소화한다. 이렇게 전압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이제 수용과에 적정량을 이제 배분하는 형태가 변전소에서 해줘야 될 얘기다. 그렇게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고, 근데 이때 지금 보시다시피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전기에너지를 공급하는 여기가 송전 라인, 그렇죠? TL로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전소에서 수용과에 보내준 여기가 배전 라인, DL로 표현하도록 할게요. 그럼 송전선로나 배전선로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다. 뭐 단선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선과 선끼리 달라붙는 선간 단락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선과 대지가 연결되는 지락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런 사고를 이제 빨리 사고라는 걸 찾아야 되고, 그 다음 사고라는 형태를 판단해야 되고, 사고라고 이제 뭐 결정이 됐다 그러면 빨리 라인을 끊어줘야 되고, 이와 같은 모든 장비는 이 변전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고를 빨리 제거하고 우회시켜서 전기에너지를 공급하든지, 그죠? 그러면 그와 같은 형태가 되면 정전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1번, 2번, 3번은 변전소의 설치 목적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보기 4번은 전력의 발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발전소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통주파수 변환, 이거 역시나 발전소 쪽에서 진행한다, 이렇게 여러분 봐주시면 돼요. 특히나 전력의 발생은 누가 해요? 발전소 안에 있는 동기발전기가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 정답은 4번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번 문제는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전력계통의 전압을 조정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 전압을 조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전압 조정은 이제 뭘 말하느냐를 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발전소 안에 있는 발전기는 이미 전기기기 시간에 동기발전기라는 곳에서 공부를 또 합니다만, 그거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력공학에서 처음 이제 발전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발전기가 만들어지게 되면요, 그럼 발전기가 뭐 만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표치에 해당하는 어떤 그 발전 전압, 발전 전력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목표치에 해당하는 전압을 만들어내니까 전기에너지가 밖으로 나오겠죠. 그쵸? 그러니까 전압을 조정한다라고 했을 때 발전소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전압의 변화를 언급하는 부분은 아닐 거예요. 그럼 어디 쪽에 전압 조정이 될 것이냐? 전기에너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목표는 뭘까요? 그죠? 수용과. 우리가 이제 여기에 수용과가 있다라고 했을 때 수용과에는 많은 부하들이 있을 거고, 그 부하들이 정상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수용과에 들어가는, 그죠? 들어가는 라인에서 표현되는 수전 전압, 받아들이는 전압이죠. 받는 전압. 그 수전 전압이 수용과의 부하들이 원하는 전압이 돼야 됩니다. 만약 수전 전압이 원하는 전압이 되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면은 수용과에 있는 부하들이 제대로 동작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조명기구의 경우는 빛의 색이, 즉 광량이 줄어들게 되고, 전동기의 경우는, 즉 모터의 경우는 회전력, 토크가 떨어지게 되죠.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수전전압이 떨어지지 않도록 전기에너지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과정에 생기는 전압 변화가 있다면 그것을 조절해서 수용과의 전압이 원래의 전압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전압 조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변전소가 있고, 변전소에서 수용가까지 전기에너지 공급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선로가 만들어졌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변전소에서 보내는 전압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송전전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송전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뭐 철탑, 송전 선로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단순히 보내주는 전압입니다. 송전 선로가 아니에요. 송전 전압, 보내주는 전압. 그럼 보내주는 전압이 있을 거고, 그러면 받는 전압이 있을 텐데, 보내주는 전압과 받는 전압이 같으면 좋겠지만 같을 수가 없다. 이유는 이 선로의 저항과 리액턴스로 인한 뭐가 생긴다? 전압 강화가 생긴다라는 거죠. 뭐랑 똑같지요. 송전 전압은 전원 전압, 부하 전압은 저항. 그래서 여기가 100V, 그다음 여기가 만약에 이제 15ohm이다라고 하게 되면 몇 암페어가 10암페어가 흘러서 여기에 100V가 나타나게 되면 보내주는 쪽 전압과 받는 쪽 전압이 같은 거죠. 근데 이런 회로는 없어요. 이 전원에서 부하체 연결된 이 전선, 즉 선로에 실제로는 저항과 리액턴스가 있고, 이 저항과 리액턴스로 인한 전압 강화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로의 전압 관계는 100은 전압 강화에 여기에 전압이 더해져야 되는 거죠. 편의상 V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저항과 리액턴스가 예를 들어서 2ohm이다. 그다음 여기 있는 저항이 8ohm이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셈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전압 강화는 몇 볼트가 돼요? 20V. 그 다음에 부하 전압은 80V가 되는 거죠. 그쵸? 근데 만약에 이 80V가 받아들이는 수용과의 전압으로서 좀 작더라. 그죠? 좀 작더라. 그러면 이걸 90V로 좀 올리자. 그러려면요, 전원 전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발전 전압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결국 전기에너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전압 강화 성분을 어떻게 해요? 줄여야 됩니다. 그럼 이걸 줄인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전선 자체의 저항값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항값 R이라고 하는 건 로우 A분의 L이에요. 전선의 종류가 결정이 되면 못 바꿔요. 그 다음에 전원에서 부하까지 또는 송전단에서 수전단까지 길이가 결정이 이미 돼 있는 거죠. 이것도 못 바꿔요. 전선의 굵기도 이미 전선 배치가 끝나면 못 바꾸겠죠. 그럼 R값은 변화가 안 된다. 그런데 요 리액턴스, 이 코일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바꿀 수가 있죠. 어떻게 해요? 요 코일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전압 강화는 부하에 따라서 여기에 나타나는 전압 강화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죠. 즉 코일에서 생기는 전압 강화는 반드시 어떤 전류가, 코일 때문에 나타나는 전력이 무효 전력, 즉 무효분에 해당하는 전류가 흐를 때 무엇이 발생할 수 있다? 코일에 해당하는 전압 강화 발생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압 강화 식을 4장에서 디테일하게 볼 건데요. 전류값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라 표현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코일 때문에 나타나는, 즉 무효 전력 때문에 나타나는 성분, 얘랑 곱해진 IN의 X 사인 세타, 얘가 무효 전력 때문에 나타나는 전압 강화 성분이 되겠다. 그러면 전압 강화가 줄어야 원하는 부하 측의 전압이 조정이 된 거니까, 조정이 되어 원하는 전압이 된 거니까 전압 강화를 줄일 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R 성분을 줄일 수가 없으니까 X 성분만 줄이자. X 성분 줄이려면 얘네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얘가 0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얘가 0이 되려면 무엇이 0이 되면 될까요? 네, 사인 세타가 0이 되면 돼요. 그럼 사인 세타가 0이다 라는 얘기는요, 누가? 코사인 세타가 1이 되면 사인 세타는 0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뭐라고 읽어요? 역률. 역률은 유효 전력의 비율. 즉 유효 전력이 100%가 된다면 무효 전력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유효 전력의 비율이 1이 된다면 무효 전력의 비율 사인 세타는 0이 되면 되죠. 결국 무효 전력의 크기를 조절하게 되면 송전단에서, 즉 전원에서 수전단으로, 즉 부하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할 때 발생하는 전압 강화 중에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가 나타나지 않게 됨에 따라 수용과에 나타나는 전압을 필요한 우리가 원하는 전압으로 올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효분, 즉 역류를 1로 만들어서 무효분을 0으로 만들자. 그럼 뭘 가지고 이때 이 리액턴스 성분이 반응하려면 수용과에 리액턴스 성분이 반응하게 하는 성분이 있을 거예요. 그 성분을 없애줘야 돼요. 그러면 그 성분은 무엇이 있을 것이냐? 자, 이건 수용과라 그냥 적어 놓고요. 여기다 표현할까요? 자, 여기 이제 전원 좀 송전단이라 볼까요? 자, 여기다 표현하죠. 아래쪽에다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전동기가 있었어요. 그 전동기에 코일이 막 감겨 있죠. 그럼 코일 자체가 구리선을 만들었으니까 구리선 자체에 저항값이 있을 거고, 코일을 막 만들었고 거기에 전류를 올리면 자속 발생하고 그 자속을 이용해서 전동기가 돌아가는 건데, 그때 그 자속이 결국에는 유도성 리액턴스를 만들게 되죠. 인덕턴스를 만들면서. 그러면 얘가 부하에 있으니까 전원에서 부하 측에 얘가 필요한 전력을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얘가 반응해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럼 얘가 안 나타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얘가 안 나타나게 하려고 여기다 무엇을 강제로 이렇게 C를 갖다 껴버리게 되면 얘의 상대적인 게 얘가 됩니다. L과 반대가 C. 얘 갖다 껴주게 되면 얘랑 얘가 상쇄되면서 얘한테 이제 필요로 했던 전기 에너지가 여기서 들어오질 않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않게 되니까 얘가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럼 얘가 반응하지 않으니까 전압 강화가 줄어드니까 수용과의 전압이 원하는 만큼은 올라올 수 있는 거다. 그럼 결국 여기에 있는 얘 때문에 생기는 성분이 무효분이고 에너지로 표현하면 무효 전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무효 전력이 조절이 되면 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가 조절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계통의 무효 전력을 조절해서 선로에 나타나는 유도성 리액턴스가 반응하지 않도록 해주게 되면 수용과에서 원하는 전압으로 매칭 또는 맞춰줄 수가 있게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설정하시면 되겠네요. 이 얘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 이건 전반적으로 공부를 좀 더 전력공학을 쭉 공부를 해야 그 방향이 설정이 될 거니까요. 감안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전력계통의 전압 조정. 앞선 문제랑 이제 이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전압 강화를 줄여주기 위해서, 전압 강화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무효 전력을 조절해야 되는 거죠.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무효 전력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L 때문에 생기는 그 성분, 이게 헨리 값이죠. 인덕턴스는 헨리라고 표현하는데 L 때문에 생기는 리액턴스를 우리가 유도성 리액턴스, 이게 옴값이 됩니다. 그 유도성 리액턴스 때문에 발생하는 전력이 지상 무효 전력이고요. C 때문에 발생하는 리액턴스가 용량성 리액턴스, 이게 진상 무효 전력이 되게 돼요. 그랬을 때 지상 무효 전력이든 진상 무효 전력이든 없앴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상 무효 전력을 상쇄시킬 때 쓰는 게 전력용 콘덴서, 진상 무효 전력을 없앨 때 쓰는 게 블로 리액터예요. 상쇄시킬 때
되셨죠? 그러니까 무효전력 조정을 해야 전압 조정이 된다. 그러면 전력량 콘덴서, 블로 리액터 쓰게 되면 전압 조정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기 옆에 붙어있는 전압 조정 장치를 가지고 이제 미세한 전압 조정을 또 가능하게 될 것이고, 참고적으로 이 조속기라고 하는 것은 발전기를 돌려주는 원동기의 회전 속도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걸 바꿔줌에 따라서 출력값이 달라지게 되고, 그 출력값이 달라지게 되는 건 언제? 부하가 크게 변화가 될 때 그 출력값을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계통 자체의 어떤 전압 조정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자, 전력량 콘덴서 이거 어차피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언제 쓴다? 역률 개선할 때 사용한다. 그 다음 블로 리액터 언제 쓴다? 페런티 현상이라는 게 있죠. 페런티 현상을 방지할 때 사용한다. 페런티 현상도 뒤쪽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쭉 할 거니까요. 여기서 간단하게 체크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다음 식은 무엇을 결정할 때 사용되는 식인가? 우리 앞서 내용 정리 때 다 어느 정도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당연히 외우고 계셔야 될 상황이고요. 자,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저는요. 자, 대문자 1로 표현되는, 자, 얘는 우리가 스틸식. 그래서 이제 표현한다. 스틸식으로 이제 나타내는데, 경제적인 송전전압입니다. 그죠? 너무 전압을 올리게 되면 절연 비용이 커지게 되고, 전압을 낮추게 되면 전선 굵기가 굵어지게 되니까, 그걸 다 고려해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어느 거리까지 전기에너지 공급할 때 어느 정도 전력이 이제 가야 되고, 그때 나타나는 전압이 어느 정도면 되겠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송전 전압은 5.5 루트 0.6 L에 플러스 100분의 P로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기본 단위가 킬로볼트죠. 전력공학 시험에 이 문제 나오면 가장 난이도가 낮은, 가장 어떻게 보면 쉬운 문제가 되는 거죠. 가장 쉬운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가장 쉬우니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가장 쉬운 게 제일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실기시험 가시게 되면 스틸식을 쓰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스틸식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송전전압을 계산해라. 그때 풀이 과정을 다 써라. 그럼 이걸 다 쓰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인 송전전압을 이용해서 전압을 얼마 제시를 해줘요. 그리고 송전거리 얼마를 또 제시해 주죠. 그때 얼마까지 공급할 수 있겠느냐, 송전 가는 전력을 구하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실기시험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식은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경제적인 송전전압 정답은 1번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네요. 반드시 식 외워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 L값이 지금 L은 송전거리로서 단위가 뭐예요? 킬로미터고, P는 송전 전력으로서 킬로와트로 표현된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외로 5.5 루트인지 0.6 루트인지 좀 헷갈리거든요. 정확하게 외워두세요. 5.5 루트 0.6L 플러스 100분의 P 아시겠죠? 다음 6번 문제. 5번 문제가 스틸식이 뭐냐라고 물어본 거면 6번 문제는 그 스틸식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송전전압을 계산하라. 그러면 자, 전송전력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우리가 전송전력이라는 표현하고 송전전력이라는 표현은 같은 거예요. 전송전력과 송전전력은 같은 말이다. 알아주시고요. 계속 이제 언급되는 얘기들이에요. 자, 우리가 전송전력 또는 송전전력은 대문자 P로 표현합니다. 송전거리는 L로 표현합니다. 경제적인 송전전압, 이것을 스틸식에 의해서 산정한다, 즉 계산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고, 스틸식은 5.5 루트 0.6 L 플러스 100분의 P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킬로볼트가 되겠고, 자, 여기가 이제 킬로메타 단위, 여기가 킬로와트 단위. 그럼 이제 숫자 그냥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5.5 루트 0.6 곱하기 킬로메타니까 200km 설정이 됐으니까 200 넣어주시고요. 100분의, 자, 여기가 지금 킬로와트죠. 근데 문제 제시된 게 메가와트예요. 메가랑 킬로의 단위 변화는 10의 3승만큼의 형태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와트가 1kW, 1000kW가 1메가와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의 3승 고려하는 거니까 400 곱하기 10의 3승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400만 넣으시면 안 돼요. 이 기본 단위가 킬로와트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계산기로 쫙 누르면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353 킬로볼트가 되겠습니다. 단위도 적는 걸 잊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 꼭 진행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번 문제도 됐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7번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송전전압에 해당되는 것은? 이라고 물어보았고, 지금 송전전압 150, 220, 자, 345, 500 킬로볼트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발전소에서 수용원까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전력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필요에 의해 전압을 올리거나 낮추거나 하게 됩니다. 그때 먼 거리를 공급해야 되는 송전선로의 경우는, 자, 발전소 안에 발전기가, 이게 이제 절연 비용을 감안해서 얘가 또 전압이 높아야 한 25kV 정도까지밖에 만들지 않는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여기 수용가까지 전기 에너지를 공급할 때 멀리 와야 되죠. 그때 선로에 나타나는 전압 강화를, 발전소부터 수용가 부근까지 이어지는 선로에 나타나는 전압 강화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발전소 안에 발전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초고압 계통 연계형 변압기를 가지고 전압을 25kV를 쫙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얼마까지? 765kV, 345kV, 154kV까지 전압을 쫙 올려서 누구를 이용하여? 철탑을 이용해서 쫙 보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하 밀집 지역 입구 가까운 쪽에 커다란 변전소가 있게 되고, 그 변전소에 그 에너지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변전소에도 전압을 낮추거나 올리거나 하게 될 것이고요. 얘기되시죠? 그럼 결국 여기까지가 발전소, 여기서부터는 변전소. 그러면 이 구간은 송전선로라고 하는 거고, 그 송전선로에 저항과 리액턴스 성분이 있을 텐데, 특히나 이 저항에 의한 전력손실, 이게 줄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 저항값을 R이라고 했을 때 이 선에서 발생하는 열이 I제곱 R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전력손실이. 얘가 적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류를 줄여주기 위해 전압을 확 올려버리는 거죠. 전압을 올리게 되면 발전기에서 만들어진 전력이 전압 곱하기 전류라고 했을 때, 발전소 안에 있는 발전기가 만들어낸 전력값은 일정한 상태에서 전압이 쫙 커지게 되면 전류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력 손실을 줄여가지고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발전소 내에 있는 발전기가 25kV 정도밖에 못 만든다라고 했을 때 전압을 이런 형태로 쫙 올려주는 거죠. 그때 나타나는 게 송전전압이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에 사용되는 건 765, 345, 154가 보통 송전선로에 사용하는 초고압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요? 3번으로 설정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뒤쪽에서 이제 전압의 어떤 공승전압에 대한 개념 다시 한번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쭉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7번 문제 이 정도까지 보시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삼상 송전선로에, 자, 송전선로예요.
몇 상? 3상의 공칭전압이란이라고 물어보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개념을 같이 좀 잡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변전소가 설정이 되고 변전소를 통해 전기에너지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또는 발전소, 우리가 좀 정리한 건 발전소로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는 이제 발전소였어요. 그 다음 이쪽은 이제 변전소가 된다. 여기 이제 무엇을요? 철탑을 이렇게 세워서 전기에너지를 공급을 하는 거죠. 3상에 해당한 전기에너지를 공급을 하게 돼요. 편의상 A상, B상, C상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랬을 때 이쪽은 이제 보내주는 쪽이니까 송전단이라 할 수 있고, 전압의 형태는 송전단 전압. 여기는 이제 받는 쪽이죠. 수전단 전압. 우리가 이제 보내주는 송전단 전압이 중요하다 했어요? 받는 수전단 전압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받는 쪽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받는 쪽에 수전단 전압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라인에 대해서, 즉 이 송전선로가 저게 몇 킬로볼트 라인이다 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자, 여기 송전선로가 345kV 라인이야 라고 하게 되면, 이 345kV라는 수치는 보내주는 쪽에서 받는 쪽까지 전체적인 형태의 전압을 쭉 다 더해가지고 뭐 구간으로 나눠준 그런 개념이 아니고, 무조건 받는 쪽 기준이에요. 받는 쪽 기준. 그러면 3상 송전선로는 보통 3상 3선식이 기본입니다. 그럼 3상 3선식이 기본이 되게 되니까 공칭전압은 성간전압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전선로를 대표하는 성간전압을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전부하 상태에서의 수전단 전압을 우리가 보통 공칭전압이라고 합니다. 무슨 상태요? 전부하 상태에서 수전단 전압. 우리가 얘를 뭐라 한다? 공칭전압이라 한다. 그럼 상황에 따라 얘를 표준전압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그 전선로를 대표하는 무슨 전압이요? 성간전압이 되는 거죠. 선과 선 사이 전압.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3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3상 라인에서의 공칭전압이란 그 선로를 대표하는 성간전압으로서, 굳이 송전단, 수전단 쪽으로 구분한다면 수전단, 부하가 있다 없다로 표현한다면 전부하 상태에서의 전압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공칭전압이라 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9번. 우리나라에 사용하는 공칭전압에서 22,000 슬러시 38,000의 의미는 무엇이 될 거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사실 이제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이렇게 공 두 개를 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집니다.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시게 되는 숫자예요. 또는 패턴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표현되면, 만약 이 문제가 변압기 문제면은 1차, 2차 전압이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단순하게 공칭전압의 형태로서 이렇게 이제 물어봤다라고 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220을 쓸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380을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서, 우리가 앞선 문제에서 표현했던 부분을 생각하시면 아주 수월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빼서 표현했을 때 여기가 성간전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상전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상전압에서 성간전압 넘어갈 때 몇 배로 넘어올까요? 루트 3배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여기에 부하가 있고 여기에 부하가 있고 여기가 부하가 있으면 이 부하에 전기에너지 공급하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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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해서 나타내게 되죠. 그랬을 때 만약 여기가 220V 라고 하게 되면요, 여기는 380V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20 슬러지 380이라고 하는 것은 상전압, 상관전압 다 쓰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됩니까? 4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보셨을 때 이렇게 3선 하나, 둘, 세 개를 묶어서 부하 하나에 공급하면 삼상부하를 쓸 수 있는 거고, 자 여기 220V는 어디에?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가서 여기에 전기에너지 공급하고 돌아오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부하의 몇 볼트가 220V가 걸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상전압, 상관전압 표현을 할 때 몇 배? 루트 3배.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수치하고 뒤에 있는 수치가 루트 3배 차이 나게 되면 아, 상전압, 상관전압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얘기 또 보도록 하죠. 자, 10번입니다. 공층전압은 그 선로를 대표하는 상관전압을 말하고,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부분, 공층전압에 대한 정의, 그 선로를 대표하는 상관전압, 좀 더 구체적인 표현하게 되면 전부하 상태에서 수전단 전압이 이제 보통 공층전압이 되는 거예요. 최고전압은 정상운전 시 선로에 발생하는 최고의 상관전압을 나타낸다. 최고전압. 공층전압에 대한 최고전압이 옳은 것은? 이라고 이제 물어보았고, 자, 여기서 이제 뭐 필기 때도 이론 정리할 때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수전단. 자, 이쪽에 송전단.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이제 철탑 이렇게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공급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수전단을 기준 삼아서 설정하는데, 수전단에 만약 154kV가 있었다. 그럼 수전단에 나타나야 될 전압이 154kV였다. 그럼 전원 측에서 전압 걸리고 전류가 쫙 흘러갈 텐데, 그 전류가 흘러가는 과정에서 선로에서 저항과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송전단에는 154kV로 보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만약 여기가 154kV를 보내게 되면 전압 강화가 빠지기 때문에 수전단에는 154kV가 나오질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압 강화만큼 송전단 전압을 올려줘야 수전단에 154kV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 전압 강화가 문제가 되고 수전단에서 야 빨리 우리 154kV가 될 수 있도록 전압 좀 쫙쫙 올려서 좀 보내줘 봐, 계속 컴플레인을 거니까 송전단 관리하는 사람이 신경질이 나가지고 야씨 알았어, 한 500kV 쏴줄 테니까 니 알아서 해. 만약 500kV 여기 쏴버렸어, 여기다가 충전단에서. 그럼 전압 강화 빠진다 하더라도 수전단에도 전압이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되겠죠. 그럼 전압이 높게 설정이 되게 되면 수전단을 구성하는 설비라든지 또 수전단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이 선로라든지 선로 밑에 시설물이 전압이 너무 높게 걸림에 따라서 절연이 파괴되어 다 터져버리거나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렇게 선으로 연결됐다라고 했을 때 선으로 연결되는 시작점과 끝점을 하나의 계통으로 설정을 하고, 이 계통을 구성하는 전선, 지지물, 보호장치, 그 다음에 관리하는 사람들의 이제 안전 또는 어떤 기구물의 망가짐,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걸 수 있는 맥시멈 전압을 설정하는데, 그 전압이 바로 최고 전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있어 보이게 계통 최고 전압이다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은 못 걸어요. 그랬을 때 여기가 154kV가 되면요, 보내주는 쪽은 170kV가 맥시멈 값이에요. 그 이상은 걸면 안 됩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여기 154가 나오게 하려고 여기 170kV를 걸었는데 중간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전압 강화가 20kV가 발생하게 되면 여긴 150kV밖에 안 나오니까 안 되지 않냐?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 20kV를 줄이기 위한 또 다른 방법들이 막 제시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앞서 정리했던 무효 전력을 조절해서 이 전압을 작게 만들어 전압 조정을 하는 형태, 뭐 그와 같은 방법들이 제시가 되는 것이죠. 또는 여기에 나타난 전압 강화가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전반적인 형태를 감안해서 전체적인 전압을 올려주는 형태가 또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형태로 해서 전기에너지를 원활하게 잘 공급을 해줄 필요가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칭 전압하고 그 다음에 계통 최고 전압, 최고 전압 또는 계통 최고 전압이라고도 하거든요. 오히려 이 표현을 더 많이 써요. 둘의 차이점은 이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계산값으로 나오면 좋겠지만 계산값으로 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통 외워줘야 됩니다. 숫자 낮은 것부터 한번 써볼게요. 일단 공칭 전압부터. 공칭 전압부터 한번 써보도록 하죠. 큰 거부터 한번 쭉 내려와 보도록 할게요. 765kV, 345kV, 154kV, 66kV, 그 다음에 22.9kV, 22kV, 그 다음에 6.6kV, 3.3kV, 380V, 220V. 최근에 110V는 잘 안 쓰니까 배제시키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표현했을 때 여기까지가 저압입니다. 그럼 법규 공부하실 때 다시 정리하실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고압이 되겠고요. 자, 요 위는 다 특고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전기가 들어왔을 때 3.3kV, 즉 3300V나 6600V를 썼던 거예요. 그 다음 6.25 전쟁이 이제 맞게 되고, 그 다음 50년대, 60년대 지나면서 급격히 산업화가 되면서 전압이 쫙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부하 설비 많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건설적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표적인 배전 방식, 이제 3상 4선식이 도입이 되면서 22.9kV가 대한민국 표준 배전 전압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송전 전압은 얘네 셋이 이제 보통 송전 전압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럼 66kV는 송전 전압 아니냐? 그래서 과거에 일부 썼다고 합니다만 66kV는 보통 큰 공장들이 있죠. 정유 공장, 화학 공장, 자동차 공장. 그런 어떤 특수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자 하는 일정 장소, 그렇죠? 일종 시설물, 기업체에서 전력을 받을 때 보통 그때나 66kV를 쓰는 거고 일반적인 송배전 라인에서는 66kV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칭 전압은 이렇게 설정이 되게 되고요. 그때 계통 최고 전압은 자, 765kV면 이거 한 800kV가 계통 최고 전압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45가 362kV, 154가 170kV, 66이 72.5kV, 22.9가 25.8kV, 22가 24kV, 6.6이 7.2kV, 3.3이 3.6kV.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걸 다 외우셔야 돼요. 싹 다 외우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공칭전압에다가 1.1분의 1.2 또는 1.15 뭐 곱하면 여기 값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외워버리시는 게 빨라요. 어설프게 계산식 설정해가지고 근사값 설정해서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더 피곤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외워버리시는 게 좋다. 물론 이제 얘네는 그게 가능하죠.
이건 이제 공칭전압에다가 1.1분의 1.2를 곱하게 되면 나오긴 해요. 그런데 이제 얘네를 제외하고선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그냥 외우시는 게 좋다. 그랬을 때 이제 공칭전압하고 개통최고전압, 즉 최고전압의 형태가 맞게 정리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랬을 때 22.9 요게 얼마? 25.8. 그 다음에 요 13.2가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22.9kV가 선간전압이거든요. 그때 그걸 상전압으로 바꿔준다. 즉 얘를 22.9를 루트 3으로 나눠주면 13.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전압, 선간전압 앞서 문제에 표현됐던 그 내용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에 해당하는 형태가 13.5. 정답은 몇 번? 3번. 그래서 간혹 이제 질문들을 하세요. 아니 개통 최고전압 사용할 때 있지 않냐? 그거 계산값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물어보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문제에서 22.9kV에 어쩌고 해서 개통 최고전압은 뭐 얼마냐? 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만약에 우리가 실기시험에서 서술형을 쓴다 그러면 22.9kV의 개통 최고전압은 25.9kV로 함 이렇게 그냥 써주셔도 됩니다. 계산값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10번 문제는 뭐 이 정도까지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자, 송전선로의 건설비와 전압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은, 전압을 이제 올리게 되면, 즉 발전소에 있는 발전기가 현실적으로 몇 kV 정도? 25kV 정도 만들더라. 그런데 발전기 바로 옆에 있는 초고압 개통 연계형 변압기를 가지고 전압을 쫙 올린다라고 했죠. 그래서 765, 뭐 345, 154 형태로 쫙 올리게 되면 이와 같은 선로를 철탑을 이용해서 전기에너지 공급을 한단 말이죠. 전압이 높을수록 지면과의 이격거리는 어때야 될까요? 높아져야 되겠죠. 가까워지면은 잘못하면 그 아래에 활동하는 작업자나 또는 이제 시민들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 저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압이 높을수록 이게 이격거리가 높아져야 돼. 그러려면 철탑이 더 커져야 되는 것이죠. 철탑은 결국에 뭡니까? 이게 지지물이죠. 그래서 전압이 올라감에 따라서 지지물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압이 올라갈 때 지지물이 커진다. 전압이 올라갈 때 지지물 비용이 커진다. 전압이 올라갈 때 지지물 비용이 떨어진다. 아니죠. 전압이 올라갈 때 지지물 비용이 떨어진다. 얘도 아니고요. 자, 전압이 올라갈 때 지지물 비용이 지금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1번 아니면 4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전압이 올라가게 되면 어떤 특성이 있더라? 발전기에서 만들어진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인데 이 에너지가 만들어진 에너지가 부하까지 가는 거죠. 무엇이? 전력이. 따라서 얘는 일정한 상태에서 전압이 올라가 버리게 되면 전류가 줄어들어 버리게 되죠. 전류가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전선을 통해서 공급하는 전류값이 줄어든 거예요. 전선의 굵기가 만약에 전압을 올리기 전에는 이만큼이었지만 전압을 올려버리니까 전류가 적게 흐르게 되면 전선의 굵기도 얇아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전선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겠죠. 전압을 올리면 전류가 적어지고 전류가 적어지면 전선의 굵기도 얇아질 수 있으니까. 그럼 전압이 올라감에 따라 전선비가 떨어지는 정답은 1번이 될 것 같습니다. 전압이 올라가는 커짐에 따라 전선 비용이 일정한 형태는 아니죠. 정답은 1번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이제 가장 합리적인 형태가 결과적으로 이 그래프 곡선 해석을 하게 되면, 자, 이게 지지물 또는 절연 비용인 거고 이게 전선 비용인데 이게 교차점, 여기에 해당한 이 전압이 가장 합리적인 전압의 크기다라고 또 해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애자라고 적혀있는데 그 애자는 무엇이냐? 뒤쪽에서 다시 한번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철탑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을 철탑의 암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선이에요. 이때 이 철탑의 암이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보통 송전선로에 사용하는 이 전선은요, 피복이 없는 나도체예요. 그러니까 암 부분에다 나도체를 바로 갖다 걸게 되면 정기적으로 도통이 돼버려서 철탑 전체에 전류가 흐를 수도 있게 되고, 그럼 사고가 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위 아래에 들어간 전선과 단락이 될 수도 있고, 철탑이 땅에 박혀 있으니까 전류가 흘러서 대지에 전율이 형성돼 가지고 사람이 밟으면 감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나도체인 전선과 도체인 철탑의 암 부분을 정기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절연을 시키기 위해, 영어로 표현하면 인슐레이터, 이걸 이제 해석하면 절연체, 그걸 제품명으로 설정하면 애자라고 하는 걸로 절연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전압이 올라감에 따라서 절연시키는 간격은 점점점 더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뒤쪽에서 다시 정리합니다만, 한 20kV 전후다 그러면 애자가 한 2개에서 3개 정도. 그쵸? 그 다음에 한 154 정도. 154kV 정도 된다 그러면 한 9개에서 한 10개 정도로 설정을 하게 되죠. 9개에서 10개. 3, 4, 5는 19개에서 한 20개 정도로 애자 개수 늘어나요. 그러니까 애자 개수 늘어난다는 얘기는 애자 비용이 그만큼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애자랑 지지물이랑 같이 얘기가 돼서 표현이 됐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번 문제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자, 송전전압을 높일 때 발생하는 특성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고, 자, 전압을 올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발전소에는 발전기, 바로 앞에 있는 계통연계형 변압기, 송전선로, 변전소 이렇게만 보자고요. 그때 발전기가 열심히 돌아서 발생시키는 전력과 P는 전압 곱하기 전류로 표현되는데, 초고압 계통연계형 변압기가 무엇을? 전압을 쫙 올리죠. 전압을 쫙 올리게 되면 발전소에서 또는 발전기에서 만들어진 전력은 어떻게 돼? 전력 P는 일정하죠. 일정한 상태에서 전압이 올라갔다? 그러면 뭐가 줄어들어요? 전류가 줄어들게 된다. 자, 그래서 송전전압을 높일 때 발생하는 특성 중 옳지 않은 게, 전압을 올리게 되면 전류가 줄어들었죠? 송전전력과 전선의 단면적이 일정하면 선로의 전력 손실이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전력 손실, 우리가 전력 손실 우리가 PL이라 표현해 볼까요? 또는 PC로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얘는 여기 흘러가는 전류값, 그 다음에 전선에 발생하는 전력 손실, 줄의 법칙 다 적용을 했을 때 전압의 제곱, 역률의 제곱분의 P의 제곱에 로우 A분의 L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송전전력, 이게 송전전력입니다. 전선의 단면적, 단면적이에요. 얘네들이 일정하다. 그런데 전압을 올리게 되면, 이게 이제 사용되는 전압이죠. 올라가면 전력 손실은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이 수식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론 정리할 때 보셨을 거예요.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보기 1번은 맞는 거죠. 보기 2번, 절연 애자의 개수가 증가한다. 앞서 문제에서 그랬죠. 전압이 올라감에 따라 애자 개수가 늘어난다. 왜? 철탑의 아한 부분하고 전선 부분을 멀리 떨어뜨려야 되니까. 얘도 맞고요. 변전소에 시설할 기기의 값이 고가로 된다. 왜? 절연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절연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보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적어진다. 아니죠. 비용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송전전압을 높일 경우 생기는 문제점이 아닌 것은. 그래서 같은 유형인 거죠. 자, 전선 주위의 전이 경도가 커지기 때문에 코로나 잡음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됐는데, 송전전압을 높이게 되면 지금 전선 주위의 전이 경도가 커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건 무엇이냐? 전선 주변에서 절연이 파괴돼 가지고 나타나는 코로나라는 이제 이상 현상이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뒤쪽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전압을 높이게 되면은 코로나 현상이 증대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압을 높이게 되면. 그 다음에 변압기 차단계 등의 절연 레벨이 높아지기 때문에 건설비가 많이 든다. 그래서 전압을 높이게 되면 지지물비, 애자 비용이 커졌죠. 그게 결국에는 건설비로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표준 상태에서 공기의 절연이 파괴되는 전이 경도는 직류에서 50kV로 높아진다 이렇게 표현됐는데 50kV가 아니라 30kV예요. 직류에서는 30kV. 다음에 교류에서는 21.1kV per cm. 자, 이 부분은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현상 얘기를 진행할 때 그때 다시 보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진행하게 되면 배가 산으로 가니까요. 이거 체크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풍, 내해, 염해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게 된다. 왜? 전압을 높이게 되면 지지물의 사이즈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태풍, 큰 바람이 분다든지 내해, 낙뢰가 친다라고 했을 때 그와 같은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따라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보기 1번하고 3번으로만 얘기하면 코로나 현상 쪽으로 내용을 이제 옮겨줘야 되는데 변압기 차단계 등의 절연 레벨, 건설비 이런 표현 들어가고 태풍, 내해 이런 표현 들어가다 보니까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의 챕터로 전력계통 부분에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1번하고 보기 3번에 해당하는 내용은 언제 코로나 현상을 정리할 때 여러분들이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 14번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류 송전 방식에 비해 직류 송전 방식, 장점에 해당되지 않는 것. 직류 송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특성이 뭡니까? 주파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 여러분 꼭 챙겨주시고요. 자, 그랬을 때 기기 및 선로의 절연에 요하는 비용이 이제 절감된다. 상대적으로 전압이 좀 낮게 설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는 전압이 낮은 상태에서 전기 에너지가 충분히 다 공급이 되니까요. 다시 높이 승합을 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안정도의 한계가 없다. 그 말은 전선을 100% 다 사용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왜? 표피 효과가 또는 표피 현상이 직류를 쓰게 되면 주파수가 없기 때문에 표피 효과가 없어요. 표피 효과가 없으니까 전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만약 주파수가 있게 되는 교류 에너지를 이 전선의 형태를 통해서 공급을 한다고 하게 되면 전선이 바깥쪽으로 몰리죠. 표피 효과 때문에. 그런데 직류, DC를 쓰게 되면 주파수가 없는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표피 효과가 없다. 표피 효과가 없으면 이 전선 단면적을 충분히 100% 다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0% 다 이용한다는 얘기가 결국에는 송전 용량을 전류 용량의 한도까지 높일 수 있다. 즉, 의역하면 이 전선을 이용해서 어디 뭐 부족한 거 없이 최대한 다 사용해서 전기에너지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선 지락 고장 시 인저통신선의 전자유도장애. 이 전자유도장애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상호 인덕턴스예요. 상호 인덕턴스는 M값으로서 이건 단위가 헨리거든요. 얘가 이제 교류 전류를 만나게 되면, 즉 오메가를 만나게 되면 리액턴스가 되는 거죠. 그 리액턴스가 되면서 유도전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상 표현하게 되면 오메가 m의 3i0로 들어가게 돼요. 전자유도 전압이라고 하는 게. 근데 거기까지는 이제 여기선 하지 말고 뒤쪽에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이상전압 부분에서. 그때 이제 요 상공 인덕턴스 M 값이 오메가를 만나게 된다. 그때 이 오메가 쪼개면 2파이 F M 값 이렇게 설정이 되는데, 직류를 쓰면 주파수 F가 0이 돼버리게 되면 2파이 곱하기 0 곱하기 M 해봤자 값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직류를 쓰면 전자유도 장애가 사실상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전압 대전류 차단이 용이하다. 여러분, 이 고전압 대전류 차단이 용이하려면 차단기를 잘 만들어야 되죠. 근데 직류 송전 방식을 기존에 오랫동안 쓰던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최근에 가까운 이제 과거에부터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아직 직류 차단기는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기술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따라서 고전압 대전류 차단이 용이한 건 아니에요. 정답은 4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직류 송전 방식에 비해 교류 송전 방식의 가장 큰 이점. 교류를 쓰게 되면 가장 큰 이점이 뭐였죠? 그죠? 주파수가 있죠. 주파수가 있고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변압기를 쓸 수 있다. 변압기를 쓸 수 있으니까 승합 및 강압이 용이하죠. 그래서 변압이 쉬워 고압 송전에 유리하다. 전압을 충분히 쫙 올릴 수 있다. 이 내용 때문에 직류를 쓰지 않고 교류를 사용하게 되고 전기 전반적인 기본이 교류가 됐던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선로의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가 없으므로 장거리 송전에 유리하다. 이건 직류의 장점이죠. 선로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가 없다는 얘기는 주파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류 얘기고. 일단 지중 송전의 경우 충전 전류와 유전 채선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역시나 주파수가 없기 때문에 충전 전류도 유전 채선도 고려할 필요가 없다. 같은 절연에서 송전 전력이 크게 된다. 주파수가 없기 때문에 전선을 이용해서 표피 효과를 무시하고 최대한 공급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16번. 송배전 선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자,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전력공학 전체를 다 공부하셔야 이제 내용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배전 선로는 저항, 인덕턴스, 정전 용량, 누설 컨덕턴스라는 4개의 정수로 이루어진 연속된 전기 회로다. 이게 이제 4단자 선로정수라고 하는 선로정수죠. 선로정수라고 하는 형태로서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맞는 얘기고요. 송배전 선로의 전압 강화, 수전 전력, 송전 손실, 안정도 등을 계산하는데 선로정수가 필요하다. 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이 선로정수 RLCG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걸 다 해석을 해야 되니까요. 장거리 송전 선로에 대해서 정밀한 계산할 경우에는 분포정수 회로로 취급한다. 네, 우리가 이제 송배전 선로 쪽 뒤쪽에서 4단자 정수 또는 4단자 회로 설정할 때 또는 송전 특성을 공부할 때 나오는 얘기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 거리가 짧다 그러면 집중정수 회로, 길이가 길다 그러면 분포정수 회로로 사용하는데, 장거리 선로는 분포정수 회로로 해석하는 게 오차를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송배전 선로의 선로 정수는 원칙적으로 송전전압, 전류, 역률 등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선로 정수는 전압, 전류, 역률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전선의 종류라든지 굵기, 그리고 이제 배치, 이와 같은 형태의 영향을 받게 되는 형태다, 선로 정수는. 그래서 우리가 선로 정수를 맞춰주기 위해 전선 배치를 바꾼다든지 뭐 그런 형태로 접근을 하는 거죠. 전선 배치 바꿀 때 이제 3등분 시키네, 뭐 연가하네 이런 얘기 나올 거거든요. 그때 한번 더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선로 정수는 송전전압, 전류, 역률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17번. 각 전력계통을 연락선으로 상호 연결하면 여러 장점이 있다.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고,
각 전력계통의 신뢰도가 증가한다. 경제급전이 용이하다. 배후 전력이 크기 때문에 고장이 적으면 영향의 범위가 적어진다. 주파수 변화가 적어진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각 전력계통을 연락선으로 상호 연결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A 전원에서 B 부하로 전기에너지를 공급했고 C 전원에서 D 부하로 전기에너지를 공급을 해요. 이렇게. 그럼 이건 각각의 전력계통이 상호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건데, 각각의 전력계통을 연락선으로 상호 연결했다.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만 접속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속을 시키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어떤 장점이 있느냐? 자, 각 전력계통의 신뢰도가 증가한다. 신뢰도라고 하는 건 정전이 발생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었다. 그러면 여기 선 끊어지면은 B 부하고는 전기에너지 공급이 안 되죠. 근데 지금 현재 여기서 이게 끊어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전기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니까 정전의 그 어떤 횟수, 정전이 날 확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신뢰도는 증가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로, 자, 전원의 크기가 만약에 연락선이 없어서 별도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부하가 증가하면 기존에 썼던 전원은 참고로 빼고 새로운 전원을 다시 갖다 껴야 되죠. 그만큼 비용이 이제 많이 늘어났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버리게 되면 이쪽 부하가 사실 증가할 때도 있지만 감소할 때도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증가할 때도 있지만 감소할 때도 있는 거죠. 그게 서로 만약 교차가 됐다면 여기 증가할 때 여기 감소했고, 여기 증가할 때 여기 감소한다면 여기 전원의 크기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은 결국에는 비용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경제급전이 용이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배후 전력이 크기 때문에 고장이 적으며 영향의 범위가 적어진다. 만약 여러분 여기에서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요, 그 사고점으로 이렇게 전기에너지가 오기 때문에 고장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만약 이게 끊어져 있었으면, 연결이 안 돼 있었으면 사고 발생했을 때 여기만 고장의 영역에 속하지만 연결돼 버리니까 여기도 고장의 영역에 속하게 되니까 고장 범위가 적어지는 게 아니라 넓어지게 됩니다. 정답은 3번 되죠. 주파수 변화가 적어진다. 이거 개별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자, 연락선으로 상호 연결한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계통 연결을 시킨다, 연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장 마지막 문제네요. 전력 계산기에 의한 전력 조류 계산에서 슬랙 모선의 지장값은? 이라고 물어보았고, 우리가 이제 전력 조류라고 하는 것은 전원으로부터 부하, 그때 전원도 여러 개가 있고 부하도 여러 개가 있을 때 여러 개의 전원에서 나오는 전기에너지가 특정 시간에 어느 부하 쪽으로 많이 전기에너지가 흘러가는지, 그와 같은 형태를 파악할 때 언급되는 게 전력 조류다라고 할 수 있고, 결국에는 무엇과 무엇이요? 전압의 크기와 유상차를 가지고 설정을 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봐주셔서 간단하게 18번 문제는 답만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전력 조류까지 설정하기엔 쉽지는 않거든요. 자, 여기까지 해서 1장 문제풀이를 쭉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 정리했던 걸 바탕으로 해서 표현됐고, 앞서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1장에 해당하는 내용은 단순히 뭐 다 알고 풀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다. 뒤쪽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이 이제 개괄적으로 설정이 된 부분이다. 전력공학은 이런 걸 공부하는구나. 그 정도만 좀 생각이 좀 해주시면 좋겠고, 이런 포인트는 나오면 신경 써야 되겠구나. 그런 것만 좀 확인해 주셨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력공학을 다 공부한 다음에 다시 1장 전력계통 문제를 다시 또 보시게 되면 그때는 굉장히 쉬운 유형의 문제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시고 반드시 개념, 전력 손실이라든지 공칭 전압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발전, 송전, 변전, 배전, 수전, 이런 용어들이 이제 흔들리시면 안 돼요. 딱 자리 잡고 있으셔야 돼요. 그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음 장부터 세세한 얘기들이 쭉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